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후 4시 긴급 편성 준비했습니다. 박선원 의원님 모시고 지금 윤석열 김건희 수사가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 달 6일 김건희에 대해서 민중기 특검이 소환 통보를 했고요. 또한 김건희 특검, 민중기 특검에서 오는 29일 날 윤석열도 나오라고 이렇게 이제 통보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집중적으로 좀 짚어보면서 오늘 긴급 편성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외환죄 적용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뭐 외환죄는 어렵다, 이적죄로 가야 한다라는 부분에 논쟁, 논란이 있는데 이 부분도 오늘 박선원 의원을 통해서 정확하게 저희들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또 영국에 지금 특사로 다녀오셨는데 정말 중요한 내용 많이 갖고 왔지만 워낙에 국내 언론, 뉴스가 매일 정말로 폭탄급으로 계속 터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조금 놓치고 있을 수 있는데 자 인터뷰 말미에 영국 특사로 파견했던 것에 대한 여러 내용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선원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윤석열이 이제 오늘 통보가 됐는데 내란 특검이 아니라 이제 윤석열 김건희에 대해서 이제 김건희 특검에서 민중기 특검이 이제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조사가 많이 돼 있다라고 이제 판단하면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8월 6일 날 나오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8월 6일이면은 장장 2주가 더 넘었거든요. 네. 근데 2주 후에 나오라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미 지금 김건희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다 확보가 됐는데 8월 6일 정도에는 영장을 치겠다는 이야기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 영장을 치는데 그러니까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다 준비를 해서 오라 이런 뜻 같아요. 안 그러면 8월 6일이면은 이렇게 일정 협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민중기 특검이 상당히 각 분야 부분 뭐 이체 양명주라고 할 정도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최혜병 특검은 빼더라도 그래서 이 다 쌓아놓고 뭐 이제 주가 조작은 물론이거나 여러 가지를 다 쌓아놓고 다 관계자들 소환 다 해가지고 공소장 다 써놓은 상태에서 김건희 들어와라 이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윤석열을 일주일 전에 부르고 김건희를 8월 6일 날 부른다. 당장 윤석열이 그러면 소환에 응할 것이냐 응하지 않을 것이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은 내란 특검은 이제 그야말로 죽기 살기 문제니까 굉장히 전략적으로 판단할 겁니다. 아예 처음부터 쭉 안 나가는 게 나은지 그러면서 어떻게든 직위원 재판을 먼저 해서 좀 유리한 판결을 얻어놓고 다시 특검으로 재판으로 또 넘어가는 게 나은지 여러 가지 전략적 판단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 민중기 특검은 이 사람이 거기까지 신경 쓸 틈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정신적으로도 상당히 뭐라 그럴까 이제 지치고 흐트러진 상태에서 자신이 방어할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민중기 특검은 안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고 해서 뭐 내란 특검 꼭 나가느냐 그건 아니고요. 내란 특검은 이제 무죄 아니면은 유죄에서 유기징역, 무기징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지금이라도 나가서 몇 가지는 방어하고 좀 태도를 전환해서 뭐 좀 송구스럽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그냥 아예 어떤 조사도 임하지 않아서 조사한 그 피의자 신문 조서 자체가 없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할지 그건 조금 더 판단할 겁니다. 자 29일 날 그러면은 윤석열 소환될 때 갈지 말지는 지금부터 매우 치밀한 계산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그렇죠. 지금은 어느 한쪽으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이 쌍특검도 아니고 3특검이잖아요. 이런 거 당해본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 번 불려가면 또 딴 데서 또 오라고 그럴 거고 또 한 번 불려갔다가 말 겁니까? 또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디 한 번 불려가면 그때부터는 계속 불려 나가야 돼요. 근데 내란은 워낙 크니까 불려 나감으로써 무기징역이나 어떻게 자기 살군이 찾아볼까 하는 판단을 할 거고 나머지 특검은 나가봐야 남는 게 없어요. 나가봐야 그 형량이 내란 특검에 이제 병합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중에 재판이 될 거기 때문에 자신은 오히려 내란 특검만 전략 판단하고 나머지 특검은 안 나갈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민중기 특검에서 김건희 특검의 피의자로 윤석열이 소환됐는데 안 나올 가능성이 오히려 더 있는 거 아니냐라고 전망하시는 거죠.
거기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예. 지금. 자, 그러면 윤석열이 안 나오면 네. 8월 6일 날 그럼 김건희는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라고 하면 이거는 또 같은 흐름으로 봐야 됩니까? 전혀 다른 각도에서 김건희는 김건희의 재판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예. 내란 특검하고 그다음에 민중기 특검은 다 이제 윤석열 것이고 이 중에서 이제 그 민중기 특검은 한 3분의 1 정도가 윤석열 거라고 치면 최상병 특검은 또 다 그 윤석열 특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나마 김건희, 명태균, 건진 쪽은 좀 자신의 관여의 정도가 낮거나 가본다고 한들 형량이 뭐 낮아지지도 않고 높아지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아마 민중기 특검은 자신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이제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네. 아닌가. 김건희는 그러면은 소환 김건희는 나와야죠. 무조건 나간다. 무조건 나와야죠. 예. 안 그러면 자신이 이게 나가서 소명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형량이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김건희가 소환됐을 때 윤석열이 만약 안 나온다. 뭐 설사 나왔다고 하더라도 예. 내가 한 것은 없고 뭐 대통령이 자기가 다 하고 나 조언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사람 일이고 나는 여기에 전혀 책임질 법적 책임 뭐 내용이 없다라고 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근데 명태균, 건진, 그다음에 뭐 양평 고속도로, 그다음에 이제 주가 조작 이거는 다 본인이죠. 예, 예. 그 김건희 본인의 책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변호사들하고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내란과 본인이 이제 피해 간다면 내란하고 그리고 이제 선거법 관련된 것은 이제 아예 떠넘기고 나머지 건 자기가 이제 해명해야 되는 사안이고. 그렇죠. 예. 예. 그렇게 해서 자신이 그냥 뭐 3년, 5년 뭐 이렇게 열심히 그 협조해서 그러면서 이제 나하고는 무관하다 이런 점을 강조하면서 빠져나갈 길을 찾을 수밖에 없다. 2주면 길긴 한데 8월 6일 날 이제 김건희 소환되면 그때 구속영장 청구된다는 것은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이미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양평 고속도로가 예. 됐든지 간에 아니면은 뭐 주가 조작이 됐든지 간에 그다음에 명태균 선거법 이런 거는 증거가 확실히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건진 건에 관해서도 이미 그 그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를 비롯해서 이미 다 걸려 있으니까 이거는 언뜻 보면은 이제 형량이 크진 않지만 여러 개가 걸려 있기 때문에 한 두세 개는 걷어내지 않으면 상당히 형이 중해질 거예요. 그러니까는 안 나갈 수가 없다 이런 거죠. 김건희 지금 현재 이제 김건희가 당사자 되어 있는 여기는 예. 형을 얼마 정도 받을 것 같습니까? 느낌에.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게 여러 가지 주가 조작이나 이런 거는 심각한 범죄이고 또 선거법도 심각한 범죄인데 5년 이하는 아니겠지만 그 이상을 제가 어떻게 형량을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속도로 양평 게이트 같은 경우도 이제 본인이 그거는 공직을 이제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예, 예. 그거 이제 빠져나갈 거고. 예. 명태균도 전화 와서 받았다라든지 그다음 대부분은 무슨 뭐 선거 캠프에서 했다 그러고 좀 자신은 빠져나갈 거고 뭐 어쩌다 한번 통화한 건 있다 해서 빠져나갈 거고 제일 힘든 것이 이제 저거겠죠. 이제 그 주가 조작. 이거는 형이 셉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주가 조작만 갖고도 보통 10년 이상 살아요. 뭐 특경법으로 가게 되면 뭐 예. 1,000만 원당 1억씩이니까 예. 1억이 넘으면 10년이고 예, 30억 이익을 봤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예. 이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김건희로서는 나가서 부인하고 그다음에 구속을 피하고 이런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란과 관련해서는 김건희가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이 부분도 좀 논쟁거리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내란은 이제 비록 뭐 서로 생각을 하고 뭐 그렇더라도 김건희가 이제 직접 지시하거나 직접 뭐 기획 단계에서 같이 회의를 했거나 이런 물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은 이제 노상원하고 이제 문자라든지 통화를 했다든지 이런 물증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물증이 안 나오면 아직까지는 안 나오면 상당히 그 내란의 어떤 공동정범으로 가기는 실제로 쉽지는 않을 겁니다. 비아폰 정도로도 부족합니까? 비아폰 같은 경우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실제로의 가담의 정도가 이제 부부잖아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이 김건희를 구속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할 경우에는 조금 이제 그 특검은 뭐 구속시키려고 하겠지만 이 법정에서 이제 구속영장이 나올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약간 고민이 있을 겁니다. 누구보다도 지금 상황을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잘 아는 박선원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제일 김건희가 실제로
가담의 정도가 단순히 관찰자 또는 조언자였느냐 아니면 주도자였느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관찰자는 아니죠. 기획하면서 또 이렇게 이번에 빨리 해야 뭐 명태균 건을 막는다든지 여러 가지 그 윤석열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그것을 윤석열과 김건희 둘이 나눴던 대화를 통해서 증거로 입증할 것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노상원과 김용현과의 만남, 회의, 회동 여기에 이제 참여를 했으면은 공동정범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것을 지금 증거를 이제 인멸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입증할 수 있을 정도로 파고 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은 아직은 수사의 초점은 거기에 안 맞춰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외환죄는 지금 김용대 드론 작전 사령관 수준에서 머물러 있고 아직 노상원까지도 쭉 아직은 안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못 들어갔다고 말하는 건 아니고 네. 아직은 안 들어갔다. 근데 이제 김용대 드론 작전 사령관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지금 이미 이제 직무 배제를 시켰던 상태거든요. 오늘 조금 전에.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드론 작전 사령관이 구속이 되면서 노상원만이 아니라 문상호까지 전체적으로 외환 부분을 다시 봐야 돼요. 네. 예, 그렇게 하면서 윤석열은 뭐 물론이고 김건희와 노상원, 그다음에 김건희와 김용현까지의 어떤 공동으로 기획하고 회의한 이런 물증들이 나오면은 뭐 도망갈 수가 없죠. 김용현이 혹시라도 네. 외환과 관련해서 김건희와 충분히 논의했다. 왜냐하면 비아폰을 서로 사용한 것. 예. 그리고 여기에 노상원도 비아폰을 같이 그렇죠. 소통했다는 걸 보면 예. 관여의 정도가 굉장히 깊었을 것이다라고 아니 그렇게 추론할 수 있지 당연하죠. 그거는 뭐 노상원이 최초로 그 SBS하고 그 지난번에 저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전화 인터뷰 할 때도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여론조사가 안 오른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잖아요. 네. 근데 윤석열이는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거든요. 그동안 계속 분노를 표시하며 쓸어버려야 된다. 비상대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뭐 좌파를 어떻게 해버려야 된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자기가 노력을 해도 여론조사가 올리지 않으니까 이거밖에 방법이 없다. 이런 말은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네. 근데 김건희 말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자기가라고 하는 표현도 그렇고 그래서 이 노상원이가 윤석열 보고 이 쿠데타 비상경 할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이미 오래전부터 김건희하고 관여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확실하는데 이것을 이제 증거를 가지고 입증을 하는 것이 얼만큼 진행될지 좀 두고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예. 그 핵심은 이제 김용현, 노상원인데 거기서 이제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근데 노상원이 결국은 그 노상원 수첩에 나오는 온갖 그 흉악한 것이 김용현의 지시를 받아 적었다라고 말을 했었거든요. 네. 거기서 한 발도 아직 더 안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김용현의 지시 인지, 김용현하고 김건희와 같은 회의, 윤석열하고 회의하는 속에서 나온 지시인지 그게 제일 관건이 될 겁니다. 외환죄 문제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뭐 외환죄는 처벌이 어렵다, 증거도 어렵고 적국과 내통한 흔적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뭐 증거라고 인정받겠느냐, 그래서 아예 그냥 이적죄로 처벌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박선호 의원께서는 무슨 이야기냐, 끝까지 외환죄 여부를 판단해봐야 한다, 조사해야 그렇죠.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예, 이제 이런 겁니다. 일단은 24년 11월 중순에 정보사령부의 중령과 소령이 북한 대사관이 있는 몽고의 울란바토르로 이제 긴급하게 파견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들이 그 몽고의 그 군사정보당국한테 잡혀요. 잡힙니다. 그러면서 니들이 뭐 할래? 내가 대신 연결해 줄까? 하는 그 브로커한테 속아 넘어가기도 하고요. 네. 그럼 뭐 하러 갔느냐? 왜 북한 대사관을 갔냐 이거예요. 예. 근데 이때가 어떤 상황인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2024년 7월 중순부터 정보사령부 수사단장이 저한테 보고를 왔습니다. 와가지고 방첩사령부 수사단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7월 중순에 방첩사령부의 수사단장이 저한테 보고를 왔습니다.
그래서 정보사령부가 큰일 났다. 정보사령부가 사실상 괴멸된 상태에 있다. 그래서 해외에 있는 우리 선들이나 이 자산 이런 것들 다 지금 철수시키고 있다.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거의 안전하게 들어온 것 같다. 네. 라고 저한테 보고를 했어요. 이건 다 신문에 난 거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8월 7일경에 또 한 번 저한테 보고가 왔어요. 와가지고 정보사가 완전 괴멸됐다. 거의 다 모든 것이 넘어갔다. 누구한테 넘어갔냐? 북한에 넘어갔다. 중국과 북한한테 넘어갔다. 라고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이 여러 군데에서 활동하던 정보사 요원들이 다 들어왔단 말입니다. 네? 근데 이 사람들 왜 다시 보내냐고요?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북한에서는 이미 중국하고 이미 우리나라의 주요 이 정보사령부에 있는 휴민트 인력들 다 파악하고 있다고 8월 7일 날 이후에 아예 보도자료를 내서 방첩사가 공개적으로 이 사건에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재판 진행 중이에요. 네. 작년 8월부터. 그럴 때 정보사령부는 정보사령부 다 괴멸됐다고 해서 한마디로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11월 10일부터 15일 사이에 여기에 중령과 소령을 북한 대사관에 보내가지고 뭘 통모하기 위해서 보냈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뭐 서로 이제 서로 이렇게 뭐가 잘 연결이 돼가지고 잘 뭔가 주고받을 수 있는 상태에도 하기 어려운 임무를 다 망가졌는데 북한 대사관을 찾아가서 만나러 가잖아요. 그것도 다른 뭐 사람들이 아니고 외교관도 아니고 정보사령부 요원들이 간 거 아닙니까? 중령과 소령 두 사람이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잡혔어요. 몽고의 그 정보수사당국한테 잡혀가지고 문상호가 또 날아가요. 풀어달라고. 문상호로도 안 돼요. 그래서 국정원 고위관리가 또 날아가요. 그래가지고 겨우 풀어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잠깐만 이제 그 사람들은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있어요. 그냥 국내에 조사도 안 있습니까? 받고 있어요. 지금. 조사도 안 받고 있어요. 왜? 지금 정보사에 대해서 아무도 터치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지금 드론 작전 사령부만이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예, 정보사령부에서 이미 북한과 통모하려고 했던 행위가 이미 있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문상호가 갑자기 11월 24일부터 27일까지 해외 출장을 가요. 해외 출장을 간 국가 중에 하나가 대만입니다. 예. 대만에 갔다가 이제 귀국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비상계엄이 일어나요. 비상계엄이 일어나니까 맨 먼저 잘 됐다는 식의 논평을 낸 곳이 바로 대만 정부예요. 예. 12월 4일 아침 새벽에 대만에서 한국의 비상계엄이 선포됐는데 잘된 일이라는 식의 논평이 나온다니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거 내 찾아다 나중에. 예. 그 다음에 합참의장이 12월 3일 밤에 김명수 합참의장이 비상경계 2급 태세를 전군에 내리잖아요. 예. 그것에 대해서 합참의장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북한이 이 공백을 치고 내려올지 모르니까. 네? 예. 그러니까 비상경계 태세령을 내려서 전시태세에 가까운 준비를 다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병들도 뭐 군화 신고 다 총에다가 이제 총알 다 장착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그럼 외환을 유치해서 명분으로 이 계엄은 일으키는데 막상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경계태세를 갖춰놓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과 통모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행위가 마치 이런 거죠. 바깥에 강도가 집에 침투에 들어왔어요. 그 침투에 들어와서 이자가 이 강도가 재물을 뺏어갈지 사람을 죽일지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범죄 행위를 하라고 그 바깥 외곽을 지켜준 거잖아요. 비상경계령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이거는 윤석열이가 비상계엄을 했기 때문에 안보가 위태로운 상황이 벌어져 가지고 합참의장이 비상경계태세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일반 이적 행위에 해당이 되는데 그 일반 이적 행위 이전에
방첩사가 수사를 해서 완전히 괴멸된 정보사령부에 중령과 소령이 11월 중순에 북한을 접촉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문상호 본인이 대만에 가서 대만 정보국을 만나고 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남북한 간에는 약 70년의 분단 상황을 통해서 상대방이 이런 행동을 하면 우리는 이렇게 행동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면 상대방 북한은 어떻게 나온다는 걸 서로 다 알아요. 70년의 분단과 대결의 역사 과정 네,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통모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미 너무 증거가 확실하다. 이거는 통모가 되어 있다. 왜 정보사령부에 중령 소령이 간 것, 그다음에 문상호까지 투입되고 나중에 국정원 고위 관리까지 투입된 이거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 대만에 직접 문상호가 가서 갔었죠. 뭔가 사전 네. 작업을 했다라고 네. 하는 것은 수사가 진행되고 안 있습니다. 되고 있죠 지금. 이것도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예, 12월 4일 날 그렇죠. 왜 대만 정부가 예. 마치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이렇게 그렇죠. 발표를 했는지를 예. 따져봐야 하는데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추론을 해보면 문상호는 대만에 가서 네. 어떤 걸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원래 이제 이제 대만과의 그 정보기관 간의 관계는 뭐 어느 나라나 다 깊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홍콩이 이 사실상 중국에 다 넘어가 버렸잖아요. 네. 예, 그런 이후로는 이제 대만하고 서로 협력은 많이 합니다. 예. 그거는 뭐 정보 협력을 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어떤 이야기를 했길래 비상계엄에 대해서 지지선언 같은 그 논평과 성명이 나오느냐 이런 거죠. 네. 그것은 일반적인 정보 협력으로 볼 수 없다. 예. 이런 수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보 당국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을 길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 이건 수사하면 나올 겁니다. 수사하면 나온다. 지금 문상호는 지금 현재 그러면은 구속되어 있지만 예. 대체로 어디까지 지금 국내에서 내란 준비하는 그러니까 과정에서 지금 군 이제 동원 체제 정도까지만 지금 가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제 노사관하고 협의해가지고 예. 뭐 저기 그 합동수사 1단, 2단이 있는데 수사 2단을 만들려고 했다고 하는 것 정도. 예. 그 다음에 왜 HID 요원을 속초에서 데리고 왔느냐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저기 선관위를 침탈한 거. 예. 이거 작은 죄가 아니에요. 이거 엄청나게 큰 죄입니다. 이거는 네. 그 핵심 종사자로서의 지금 내란에 가담해서 주요 행위자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 외환 유치 과정에서의 역할, 그 북한과의 통모 이런 부분을 지금 수사로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조은석 특검에서 이 내란 사건 수사하면서 외환 관련돼서 조금 전에 박선호 의원께서 지적해 주셨던 내용까지 예. 실제 수사할 역량이 있느냐, 두 번째는 의지가 있느냐,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의지는 있다고 봅니다. 의지 있는 거 맞습니까? 네, 의지는 있다고 보고요. 이미 특검법에 외환이라고 하는 부분이 명시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예. 자신의 임무이기도 하고, 만약에 그 특검에 외환 부분이 없었으면은 조은석 특검이 이 사건을 맡았을까 할 정도로 외환이라고 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이고 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확실하게 이건 해결이 돼야 되고 처벌을 책임 추궁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 하고 이 노상원 수첩에 나오는 거하고 딱 연결을 하면 이게 맞아 떨어진단 예, 말이에요. 중국이나 북한 그래서 뭐 NLL 도발 유도부터 시작해서 쭉 흐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계속 외부의 도발과 교전 상태를 만들어서 비상계엄을 해야 확실하게 싹 쓸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노상원의 이 정해진 그 사고 방식이고, 이 사고 방식은 받았었기 때문에 김용현의 지시를 받았었기 때문에 노상원만의 생각이 아니라 윤석열과 김용현 또 김건희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 전체에 아주 처음부터 정해진 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주포도 쏘고 그 군사 분계선까지 최대한 아파치 헬기도 보내고 했는데, 그다음에 대북 전단도 많이 보내고 그 합참 심리전을 동원해서 할 짓을 다 했는데 북한이 자극을 안 받고 반응을 안 하니까 아예 평양까지 무인기로 뚫고 들어간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이제 휴전선이 있으니까 이 무인기로 뚫고 들어간 부분까지 이 부분에 이제 위험성 때문에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 전에 정보사에서 중령 소령을 보내서, 아니 북한 대상을 왜 찾아가요? 지금 정보사가
이 몽고가 어디고 다 망이 다 괴멸됐다고 한 상태인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왜 가냐고요. 자, 그래서 이제 주변 상황으로 보면 무조건 외환죄가 성립될 만한 저는 된다고 행동을 하죠. 했다고 보는데 그렇죠. 수사 결과로 이제 밝혀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에 아니 대해서 수사를 하면 밝혀진다는 하면 거죠. 제 밝혀진다. 이야기는 뭐냐면 없는 것을 만들어내라는 것이 아니고 예. 지금은 이제 이 휴전선에서 무인기 넘어간 거에다가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외환죄의 예, 핵심으로 그것만이 아니다. 그러니까는 정보사 그다음에 노상원 그리고 그 합참 의장이 말했던 그런 그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서 발언했던 내용 합참 의장만이 그렇게 발언한 게 아니에요. 그 김선호 국방차관도 아니 그 이 서울에서 특수부대가 그 군부대가 더 동원돼서 또 얼마나 더 많이 동원돼야 될지 모르고 그런 상태에서 이 그 비상계엄을 했으니 서울에서 이 난리를 벌이고 있으니 틈이 생긴 거잖아요. 북한이 공격할 수 있는 틈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김명수 합참의장이 이제 비상 경계태세 2호를 내린 거잖아요. 이거 자체가 이적죄인데 그 이적죄보다 더 나가서 전체적으로 외환죄 안에서 이적죄가 존재한다 이런 거죠. 자, 그러면은 실제 수사에서 결과로 밝혀진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가능성 밝혀진다고 보죠. 왜냐하면 100% 밝혀진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중령소령에 가서 북한 대사관을 만나려고 했고 그걸 못해서 문상호가 가고 뭐 다 이 국정과에 간 거는 이미 나와 있어요, 사실로. 예. 그러니까 한 두 번 서너 사람만 부르면 다 불게 돼 있어요. 자,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내란 특검에서 이제 불러서 조사하면 되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중령 소령은 네. 뭐 자백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켰으니까 예. 자신들이 기획해서 가겠다고 하진 않았을 거 예,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중령소령은 이 무지막지한 그 외환 유치 통모에 지금 도구로 수단으로 사용됐는데 다 저기 자백해가지고 자신의 책임을 벗어나야죠. 이 질문을 집요하게 드리는 이유는 결국 외환을 밝혀내는 것이 이번 군사반란, 윤석열 내란 예. 특검의 예. 가장 중요한 일일 수도 있다. 국내에서 정치적으로 군사력을 동원해서 제압해서 뭔가를 하겠다라는 것. 그렇습니다. 이걸 이루기 위해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예.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예, 이놈들이 그렇습니다. 예.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겠다는 것은 예.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 그런데 이걸 못 밝혀낸다 그러면 못 밝혀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알겠습니다. 이제 순서가 아직 거기까지 안 가서 그런데 지금 드론 작전 사령관 구속하고 바로 정보사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폴리방해닝 같은 거 해서 윤석열이 네. 특검에 수사받으면서 이거 다 인정할 테니까 외환만큼은 절대 손대지 마라. 이거 우리 하려고 하지 않았다. 왜 이거 무리하게 계속 우리를 외환죄로 엮어 넣느냐. 외환죄 엮어 넣는 순간 사형이지 않습니까? 예. 군사반란을 일으킨 예, 것으로 예. 군사법원에서만 이제 하게 되면 그래서 폴리방해닝을 하고 조은석 특검 이것을 그래도 한때는 한솥밥 먹던 검사 출신인데 봐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우리나라에는 플리바게닝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없어요. 예.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피의자 혹은 피고인이 자 계속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거를 시인하고 인정할 테니 나머지는 수사하지 말아주세요라고 하는 거고 요 내가 이미 다 시인한 거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다시 뒤집지 않겠다. 그걸 이제 노 컴피티션이라 그래요. 예? 법정에서 너하고 다투지 않겠다 검사하고. 네. 그 대신 이 부분은 봐주십시오. 그럼 검찰에서 이 부분만 갖고도 충분히 중형을 때릴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플립 바게닝이라고 해서 서로 이제 주고받기를 하는 거죠. 그러한 것은 우리나라 법제에는 없습니다. 네. 없어요. 플립 바게닝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특검이 갖고 있는 권한이 아닙니다. 자, 그걸 할 수 없다. 예. 그러나 현실적으로 실제 이루어지지 않는지는 뭐 어쨌든 좀 변론으로 하고 예. 지금 이 부분이 무엇보다도 밝혀져야 하는데 예. 박선원 의원님 외에 지금 국회에서 이 문제를 집요하게 끊임없이 파고드는 분들이 누가 있습니까? 아니 지금? 이제 이 우리 국방위에 예. 김병주 의원님하고 추미애 의원님하고 예. 그다음에 우리 부승찬 간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저하고 그분들하고 다른 점은 이분들은 이제 국방이고 저는 국방위를 하면서 정보위 간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사령부라든지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거죠. 그래서 추가로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통모한 근거가 있다.
아니 왜 가요 11월 중순에 예. 중령 소령을. 그래서 이런 것까지 나와 있어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이제 중국을 이렇게 감시하고 뭐 중국에서 어떤 정보를 빼려면 몽고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걸 또 자신들이 잘 알아요. 몽고에 있는 군사 정보 당국이. 그런데 11월 중순에 그때는 관광객이 안 오는 시즌이에요. 관광객이 안 오는 시즌에 정보사에서 젊은 중령 소령 같이 생긴 사람들 딱 보면 느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처음부터 바로 잡혀요. 네. 왜 왔냐? 관광으로 왔다. 지금 관광 시즌이 아닌데 왜 왔냐? 관광하러 왔다. 그래서 그때부터 바로 몽고에 정보기에 딱 따라 붙습니다. 네, 예. 그거를 이 사람들은 못 느꼈겠어. 근데도 결국 주어진 임무니까 가서 접촉하려다가 잡혀요. 네? 이 중령 소령이 잡힌다니까요. 예, 예. 그 사건은 누구나는 아니겠네요. 정보 쪽 사람들 다 아는 일인데. 근데 왜 보냈을 것 같습니까? 아니 통모하느라고 보냈다니까. 통모한다는 것은 전쟁이 이렇게 들어. 아니 우리가 좀 무슨 공격하고 이상한 짓 해도 반응하지 말라 이런 거 하러 갔죠. 아니 이 사람들이 총풍의 후예 아닙니까? 예, 예. 그래 간 거죠. 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좀 나와서 진실을 고백하거나 공익 제보자가 되거나 이럴 여지는 뭐 예를 들어서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가 아니면 충분히 설득이 되거나 가족들이 솔직하게 다 그냥 국민들 앞에 진실 밝히라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 그런 움직임들은 좀 덜 보이는 모양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드론 작전 사령부의 사령관이 이제 직무 배제가 됐고요. 네. 제가 몇 번을 이야기를 했는데 방첩사의 직무대리 이경민 소장도 빨리 직무 배제를 해야 돼요. 예, 예. 그리고 지금 정보사령부의 지금 정보사령관 직무대행 있잖아요. 빨리 네. 직무 배제를 해야 돼요. 예. 안 하니까 계속 지금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아, 정말로 이 문제만큼은 저도 박선호 의원님이 하시는 것 끝까지 좀 추적하면서 저희들이 국민들과 함께 내용 파악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좀 길어졌지만 아닙니다. 시간을 내서 다음에 꼭 한번 모시고 이 내란죄 관련된 외환 이슈는 반드시 좀 더 깊이 있게 다뤄야 한다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또 계속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지 예. 특검도 일이 많으니까 일이 많기 때문에 쭉 가다가 놓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자, 북한이 끝까지 그래도 인내심을 가지고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것이 2022년 2월 24일이에요. 예. 근데 그 직전에 그러니까 21년 10월 중하순에 푸틴이 이 북경을 방문해서 완전히 특별한 새로운 그 중러 관계로 완전히 격상시켜 버리거든요. 네, 예. 그런 전체 흐름을 보면서 북한도 나한테도 저렇게 하겠거냐고 기대를 했었죠. 그때부터 21년 말부터 네. 그다음에 22년 2월 24일 날 전쟁이 딱 시작되고 조금 지나면서부터 양쪽이 급속하게 가까워집니다. 급속하게 가까워지면서 군사 경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노동자 수출 문제까지 이제 협력을 하는 거예요. 북한 노동자가 옛날에는 벌목꾼으로 시베리아에서 이 나무만 뱄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이 모스크바 안에 가서 IT 요원으로도 막 일하면서 이제 외화벌이를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제일 좋은 외화벌이가 역시 전쟁에 직접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러한 구상을 러시아하고 북한이 이미 작년 초부터 갖고 있었죠. 예. 그렇게 하면서 자신들은 이제 러시아로 특수부대도 더 훈련시켜서 보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 휴전선이 조용해야 되잖아요. 예. 휴전선이 조용해져야 되는데 자꾸 저 사람들이 북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뭔가 이렇게 자극이 온단 말이에요. 자극이 오기 때문에 이거는 선을 긋고 빠져야 된다 이런 전략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제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북한에 이제 도발을 했다. 그런 것도 이제 생각하니까 있고, 괜히 응했다가는 그러니까 큰일 그런 난다. 것도 있고 이제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역사적으로 우리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1960년대 중반에 예. 우리가 그 베트남에 대거 파병을 하지 않습니까? 미국과 함께 싸우기 위해서 그렇게 파병을 하니까 김일성이 울진 삼척에서 공비를 내려 보내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파병을 못하도록 우리 발목을 막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을 서로 아는 거예요. 우리도 알고 베트남도 알고 북한도 알고 미국도 알고. 그걸 거꾸로 뒤집어 보면 자신들이 파병을 하면은 우리가 한국 군이
자신들을 계속 자극을 해가지고 못 올라가게, 못 보내게 해야 되는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 파병을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안보상으로도 그렇고 과학기술, 농업까지 엄청난 기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쪽에서의 자극에 안 말려들어야 되는 거죠. 자, 딱 그러면 또 시의적절에 맞아서 이게 뭐랄까 두 개의 돌이 부딪히지 않게 된 거죠. 중국과 미국 정보 당국에서 북한이 뭔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도록 뭐 일정하게 통제를 했다라고 하는 추정도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도 아니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 그 북한 내부의 형편 자체가 여기에서 대응할 수 있는 아니, 것이 않다. 북한은 무조건 러시아가 이게 이제 활로란 예, 말이에요. 예. 경제적으로 활로. 예. 왜 중국하고는 경제 협력도 안 되고 외교 관계도 잘 안 되고 있고. 그래서 모두가 이제 러시아를 제재하고 모두가 북한을 제재하는 판에서 제재받는 러시아와 북한만이 서로 협력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이게 기회라고 하는 거죠. 예. 이게. 김정은 입장에서는 남한에서 시비 걸더라도 그 대응할 만한 여력이 없다. 빨리 가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김일성이가 울진 삼척에 공비 보내고 뭐 별 사건 많이 저질렀잖아요. 그렇게 할 거라고 역지사지를 했겠죠. 김정은이는. 그래서 상대하지 말자고 한 거죠. 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 나누는데 그래도 질문을 좀 한두 개 드리겠습니다. 저기 저 영국 특사로 다녀오시고 가장 먼저 방송에 나오셔서 오늘 생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들 만나고 있는데 영국 특사 가셔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영국의 기대가 굉장히 크던가요? 이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영국 총리실에 있는 그 조나산 파월이라고 국가안보보좌관이. 국가안보보좌관. 개인적으로도 잘 아신다면서요? 예, 저하고 좀 아는. 저보다 나이는 뭐 한 5살 정도 많지만 잘 아는 분인데 그분이 계속 강조한 건 뭐냐면 두 개의 진보 정권, two progressive governments. 예. 그러니까 현재와 같이 민주 국가들, 선진 국가에서 그 대대적으로 극우 바람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부터 시작해서 이 극우 바람이 불고 있는 속에서 두 개의 진보 정권의 협력, 그다음에 두 개의 진보 정권이 잘 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 아, 그 두 개의 진보 정권은 이제 대한민국 정부와 우리 이재명 정부와 그쪽의 스타머 총리 정부죠. 근데 다 어려워요. 그쪽도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스타머 총리가 이제 알았는데 작년부터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경제 성장을 주장을 해요. 경제 성장. 그다음에 그동안 관계가 끊어졌던 뭐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과도 그다음에 유럽에 있는 EU 국가들과도 다시 연결돼야 되겠다. 고립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재연결, 리커넥티드라고 하는 것을 매우 중요한 자신들 정권의 대외 정책의 방향으로 삼고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윤석열 때 이제 중국하고 관계 싹 끊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7%를 중국에 수출하고 29%를 미국에 수출을 해요. 교역량이. 근데 이게 더 줄어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뭐 리커넥티드 다시 연결되는 정책도 써야 되고 그래서 이 상당히 노동당 정권은 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강조해요. 진보 정권이다. 그러면서 우리 정권하고 우리 이재명 정부하고 협력할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좀 뿌듯하고 자부심이 좀 많이 생겼습니까? 그렇죠. 다행이죠. 아니 전 세계가 트럼프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트럼프가 하도 저렇게 나오니까 캐나다가 미국하고 가장 가까운 나라인데 가장 사이가 안 좋아요. 카니 정부라고 사이가 안 좋아요. 호주가 미국하고 가장 가까운 나라인데 사이가 안 좋습니다. 영국은 사이가 좋은 걸 유지를 하려고 그러는데 영국 역시 트럼프가 하자는 대로 다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들, 우리 영국, 호주, 캐나다조차도 미국이 저렇게 가는 건 안 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비슷한 입장을 가진 민주국가이면서 미국하고 친한 국가들끼리는 동병상련이다. 우리끼리 좀 힘을 모으자. 뭐 그렇다고 해서 미국하고 싸우자는 건 아닌데 미국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줘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고는 그러한 공감대가 좀 자연스럽게 있다. 어느 한 나라가 우리 미국하고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끼리 친하자 이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누구나 똑같은 걸 겪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호주, 영국, 캐나다 뭐 좀 더 나가면 이제 뉴질랜드 이런 쪽 좀 더 확장하면은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다 미국의 전통 우방이면서 동시에 미국하고는 좀 힘든
그런 상태에 있어요. 추미애 의원이 이번에 단장이었습니다. 예, 추미애 그리고 의원 최민희 의원과 이제 박선혜 예, 의원이 예, 함께 당, 가셨는데 예, 예. 추 단장도 잘하시던가요? 아이 잘하죠. 그래요? 어떤 예. 어떤 면이 이제 저런데 추 장군은 나가서 뭘 어떻게 잘하는지 좀 추 질문해. 장군이 이제 우리 가가지고 뭐 이 총리실도 만나고 그리고 이제 상원, 하원 지도자, 외교부, 그다음에 국방부 다 만났거든요. 다 만났는데 계속 대화를 하시는데 역시 그 육선의 관록이라고 하는 거는 예. 그냥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특히 이제 그 국방차관하고 대화에서는 자꾸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한국이 도와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 전쟁은 일으키기 쉬운데 끝내는 게 어렵다. 우리나라를 봐라. 1950년 6.25 때 북한이 남침해가지고 북한이 남침할 때는 사흘이면 뭐 서울을 다 먹을 것처럼 전쟁 끝낼 것처럼 했는데 우리가 지금 70년째 이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도 빨리 평화적으로 끝내는 게 중요하지. 이게 길어지면은 아예 못 끝난다. 모든 걸 군사적으로 해결할 생각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쭉 하시는데 상대방도 상당히 공감을 하더라고요. 추 장군이 역시 잘한다. 네. 개인적으로도 매우 가까우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내란 진상조사단에 우리 추미애 의원님이 단장이시고 제가 예. 간사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가까운 편입니다. 추 장군님도 빨리 출연해 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오늘 박선혜 의원님이 이렇게 예. 바쁘신데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예. 혹시 제작진 나오시면 그 제가 마지막 인사하는 광고하고 드릴 테니까 지금 의원님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의원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 조만간에 예. 다시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꼭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자,